들어가기 앞서가지고 그 두번 선생님께서 이 시집을 낸 이후에 이 시집이 지금 현재 2017년에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출간되었습니다. 먼저 김유학김 선생님부터 시집 낸 이후에 어떤 소감, 그리고 뭐 이후에 시집 낸 이후에 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활동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조금 먼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산 작가의 회원이 되어서 이렇게 문학 토론회를 한 게 두 번째 시집, 어느 시낭송이라는 시집이 있었는데, 그거를 2007년도에 이렇게 동보문학 토론회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처음 이렇게 회원들하고 또 시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는 자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릴 그 시집은 다섯 번째 시집입니다. 첫 번째 이제 2003년도에 그 신인상 수상 시집으로 이렇게 첫 시집이 나오고, 거의 한 3년마다 이제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제 한 권의 시집을 냈었는데, 참고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시가 좀 이렇게 다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시의 어떤 그런 엄격성이라든지 연결성을 추구하는 그런 시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시집이 좀 많지 않은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또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제 시집에 나오는 시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제 당시 어떤 그런 시대적인 현실이나 또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시성을 가지는 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성을 가지는 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게 시기를 놓쳐버리면 또 시의 어떤 그런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것 같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시기에 맞춰서 이게 시대와 현실에 맞물려서 이렇게 그런 시들을 이렇게 시집을 내다 보니까 참 졸집이지만 이게 다섯 번째 시집까지 이렇게 내게 됐고요. 그녀의 시모노세키 향기의 다섯 번째 시집은 작년 2017년 4월 16일 날 이렇게 책이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집은 총 이렇게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의 첫 번째 시들은 대부분 이제 세월호와 관련되는 시들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2017년 4월 16일이면 그 세월호 참사가 이렇게 있었던 딱 3주기 되는 날이거든요. 또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상당히 충격을 좀 많이 받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미로 시집도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또 그런 이제 아이들을 생각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추념하는 그런 의미에서 3주기 때 4월 16일을 맞춰서 이렇게 시집을 내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시집을 내게 됐습니다. 시집이 나오자마자 이제 한국 작가의 안에 보면 이렇게 리얼리스트 100이라는 좀 더 이렇게 이제 문학으로서 행동과 저항을 표방하는 이제 그런 문학 모임이 있는데요. 그 이제 리얼리스트 100에서 이렇게 이제 초대해 주셔서 서울에서 한번 이렇게 이제 작가의 만남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이제 도서관에서 이렇게 좀 독자들과 만나는 시간이 좀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또 학교에 이렇게 이제 좀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만나는 기회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지금 딱 등단 10년째가 되거든요. 근데 문단 활동을 많이 했던 것은 아니고요. 좀 더 좋은 시를 쓰고자 시간을 시에 많이 할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집에서는 제가 첫 번째 시집 오이 지포들을 보면 거의 좀 서정이면서 제가 그 시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들이. 그래서 거의 자아에 관한 시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시 속에서 제가 잘 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시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시를 읽고 독자들의 평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 시부터는 좀 탈서정을 시도해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나의 삶그릇 벗어나서 나를 바라보자. 세계를 바라보든 나를 바라보든 한 걸음 뒤에서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시도한 것이 실험적인 언어였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소통이 좀 잘 안 된다, 어렵다 이런 평들도 제가 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집과 두 번째 시집을 통해서 제가 지금 듣거나 알거나 제가 스스로 느낀 것들을 조금씩 고쳐 나가려고, 세 번째 시집에는 제가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시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시집을 낸 소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아마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짐작을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진작이라는 게 시인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각자의 어떤 시를 쓰는 이 행위에 대해서 좀 입장차랄까 그런 게 좀 저는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시란 무엇인가? 뭐 보편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곧장 나에게 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다시금 이렇게 되돌려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시라는 그 한자를 보면 이렇게 말씀 원자에 이렇게 절사자를 이렇게 쓰는데 말이라는 거는 그 인간과 인간의 어떤 관계 맺음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하나의 아주 소중한 방법인데 말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을 통해서 깨달음 얻는 그 수행의 과정에 있는 것이 시가 아닌가. 시인과 시가 이렇게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시인은 그 시를 통해서 시라는 그 시적 언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찾아가고 깨달아가고 또 현실을 인식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시인은 이렇게 뒤돌아보는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거든요. 앞을 보는 자가 아니고 뒤돌아보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어떤 사소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가녀린 그 모든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떤 감흥을 하고 또 다독이고 보살피는 그런 존재가 이렇게 시인이 아닌가. 이게 좀 더 의미가 확대되면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 역사에서는 소외되고 또 가난한 그런 어떤 그 우리 시대의 어떤 그런 소수자들이죠. 그런 소수자들에 대한 눈길, 그런 감흥들을 시인이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시인은 자기 내면의 흐름으로 집을 짓는 사람인데 그 집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저는 이번에 제 시집을 통해서 제가 지은 집에는 좀 문이 좀 작게 나지 않았나? 창은 좀 작지 않았나? 뭐 이런 반성을 해봤습니다. 좀 소통의 문제라든가 어렵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짓는 집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데 물론 독자를 위해서만 시를 쓰는 건 아니지만 글이라는 게 독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제가 힘이 있는 한은 계속 시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집을 한 채씩 지을 때마다 좀 더 빛이 잘 들어오는 창을 더 내고 또 사람들이 다 자주 놀러 오고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을 내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꿈꿔봅니다. 두 선생님께서 그 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들었을 때 확실하게 그 어떤 결이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 배혁주 선생님께서는 좀 내면을 좀 지향하고 내면에 있는 아주 그 말랑말랑하면서도 여리여리한 감수성을 시화해서 자기만의 어떤 그 세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서의 시편을 창작한다면 김요하킴 시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사회적인 어떤 약자, 뭐랄까요, 그 뭐 어둠을 응시한다라고 할까요? 우리는 항상 그 자본주의에선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그 반짝이는 불빛 속에서 사실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투명 인간으로 취급한다든지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 어두운 것들을 다시금 시로서 비춰주는 그런 역할로서의 시라고 저는 제 식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 지난한 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한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사실은 식민지 시기에부터 뭐 카프 문학자들로부터 해서 수많은 그 논쟁들이 있었지만 그런 그 논쟁들은 지금도 저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생각하는 어떤 시 창작에 있어서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생각이 있으시면 좀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무엇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에 방점을 짓고 그 무엇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어떻게라는 부분들은 그 다양한 형식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에 뭐 이제 시적 경향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어떤 내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을 정말 다양한 이렇게 결로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많은 이제 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결국 저는 이게 아까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원초적인 고민부터 시작하면 결국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무엇에 해당되는 그런 그 시적 정신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표현의 문제는 그 차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저는 그 내용과 표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사실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잘 적합하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 판단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이번 제가 시집을 내고 리뷰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잘 찬찬하게 읽어보고 있는데 제 시집 해설을 보면 고무령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존 문법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탈서정을 시도하고 이런 것들이 지적 실험에 도달한 것이다. 하지만 그 뒤에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혼을 울리지 않는다면 그런 표현들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양순주 평론가의 서평을 보면 언어의 매혹에 현혹되지 마라. 그런 얘기들을 제가 지금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서평에서나 아니면 해설에서나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은 제 시에 대해서 표현의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탈서정을 통해서 좀 더 세계나 자아의 내면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탈서정으로만 했어야 하느냐. 근데 저는 시를 써보니까 서정적으로 가면 자꾸 제가 그게 함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꾸 빠져나오려고 하고, 그래서 빠져나와야 내가 보이고 세계가 보이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좀 낯설게 하기 위해 비유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독자와의 소통을 가로막는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좀 보완하면서 그 내용과 형식을 좀 조화롭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 슈퍼 배옥주 너는 번지 점프를 좋아하고 난 바이킹을 싫어한다. 취향의 높낮이는 엇비슷하고 수변공원을 삼킨 안개의 등고선은 비슷하다. 홀로 남겨진 소파에 읽지 않은 신문을 깐다. 아프간 난민 소년이 도끼 난도를 부리고 위대한 신은 사살된다. 유통기한이 남지 않은 우유가 쏟아진다. 식어가는 라면에 찬 밥을 말 때 곰팡이 핀 밥알을 숟가락으로 눌러버리는 역사적인 순간은 자주 오지 않는다. 그녀의 시모노 새끼야. 적어도 그날 그이와의 만남을 위해서 몇백 년 전의 뱃길이 열려져 있어야 해. 쓰시마 해역을 따라 몇 번의 풍랑을 부여잡고 통신 사설단이 상륙한 그곳이어야 해. 나라 잃은 한이 큰 백고동으로 울리며 무수한 사연을 실어나는 연락선의 종착지이기도 해야 해. 우진과 신덕의 이룰 수 없는 사랑이
속 신원으로 가라앉은 곳. 지금도 둥글게 우르무는 그곳을 스쳐 지나야 해.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배옥주라는 시인의 더 빨강이라는 시를 진입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그래서 조금 구체화시켜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안에 뭐 평화 슈퍼라는 이 안에 취향이라는 그 단어가 아주 그 도드라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취향, 아프간 난민 소년이 도끼 난동을 부리는 이런 상황들, 위대한 신이 뭐 사살되는 상황들, 그리고 졸면서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 기사 등등 아주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문제인 듯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그렇게 만든 사회 구조적인 어떤 뭐랄까요 폭력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주체들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런 주체들을 탄생시키는 이 폭력적인 우리 사회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영혼까지의 어떤 떨림이랄까 그리고 현학적인 언어의 치중함으로 해서 좀 어떤 의미적인 부분들을 놓쳐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들이 나오는 게 아마 이런 지점들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그 도끼 난동을 부리는 아프간 난민 소년을 나의 시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소재로서 가져와서 쓸 때의 어떤 윤리 의식이랄까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셨을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악한 사건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사건들에 이제 별로 반응을 별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조차도 경험을 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기가 차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을 받아야 되는 사건들을 접합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들에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거죠. 반응 자체도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 빠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시를 통해서 거대한 세계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기보다 정말 시간에 쫓기고 절박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어떤 자화상 같은 모습. 그래서 어쩌면 평화 슈퍼 안에 나오는 너와 나는 같은 공간에 존재하지만 서로 전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현대인이 아닐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너 또는 나는 바로 우리들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사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홀로 남겨진 소파가 있어요. 근데 그 홀로 남겨진 소파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물적인 대상으로 혼자 남겨져 있다기보다 그 소파가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소파를 좀 시적 대상으로 그렇게 제가 시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평화 슈퍼를 쓰면서 이미 평화 슈퍼는 문이 닫혔고 유통기한은 어제니까 이미 유통기한이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의 앞으로의 삶은 더 유통기한도 짧아지고 또 평화롭게 살고 싶고 안락하게 살고 싶지만 평화 슈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점점 더 좁아지지 않을까 좀 걱정하는 의미에서 쓴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금 또 읽었던 김여킴 시인의 시 뭔가 좀 말랑말랑하면서도 좀 따뜻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안에는 사실 겹겹이 쌓여 있는 어떤 역사의 아픔들이 켜켜이 또 시 속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에 김여킴 시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지향하는 어떤 시적 세계 그리고 시라는 것은 타인을 위무하는 것으로서의 시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는 결국에 뭔가 아스라지고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어떤 아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감수성을 지닌 시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집 안에 일부가 제 마음을 좀 울린 시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특히나 아버지를 비롯한
소멸 혹은 죽음에 관한 그런 정념들이 묻어 있는 시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짙게 배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다시 율포라는 시가 대표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시 율포라는 시는 이제 일부에 맨 처음에 나오는 시인데 그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듯이 이렇게 각부에 이제 처음 나오는 시들은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쓴 시인데 이 율포라는 다시 율포라는 시는 언제 쓰여졌냐면 2014년도 이제 그 6월달에 이제 그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딸아이들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저 보성 쪽에 보면 율포만 있습니다. 율포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날 이제 저도 차를 좀 몰고 이렇게 이제 그 보성 쪽으로 돌다가 이제 이렇게 율포만에 갔었는데 뭐 낮이고 너무 덥고 해서 그 아이들은 이렇게 제트보트를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타라 하고 집사람은 이제 산책을 하고 저는 너무 좀 그래서 이제 꼭 바로 뒤에 보니까 이제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냉탕에 이제 잠수를 했죠. 잠수를 했는데 이게 물이 잘못 코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제 막 이렇게 기침이 나오고 너무 힘들고 그때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아이들의 이제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차가운 바닷물 속에 저는 뭐 이 정도의 약간의 고통이지만 그 아이들은 얼마나 큰 고통이 있을까. 그러고 이제 엉겹결에 이렇게 탁 나왔었는데 그 우리 집 아이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수평선 넘어 이렇게 이게 제트보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침 이제 돌아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잠깐 그 아이들 이렇게 시야에서 이렇게 없어져 버린 놓쳐버린 그 부모의 마음이 이 정도인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그 참사를 겪으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그 유가족들의 어떤 그런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그 생각이 참 오버랩되면서 썼던 시가 다시 율포라는 시입니다. 그 사실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그 엄청난 그 죽음을 저희가 사실 생중계로 전 국민이 다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 소멸하는 그들에게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죽음들, 그런 죽음들과 또 맞물려 가지고 또 개인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특히나 사실은 그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어떤 부분이랄까, 모토는 사실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부모를 여였을 때 그 맺어지는 그 절절한 마음들이 절제되면서도 아주 깊숙하게 이렇게 어떤 느껴지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털보네 장의사라는 시가 그런 울림을 자아낸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들하고 같이 덧붙여가지고 시인께서 특히나 이 시집의 일부에 소멸하는 것들, 사라지는 것들, 아픈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런 까닭은 무엇일까 하는 걸 좀 여쭙고 싶은 게, 앞서가지고도 이 시집 전체를 설명하실 때 2017년 4월 16일을 초판 발행일로 이렇게, 이거는 매우 의도적인 거이면서도 자기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곁들여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고, 여전히 그 아까 털보네 장의사라는 그 시에서 보게 되면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집에 그 동네에 그 털보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장의차를 운전하시는 분인데 키는 작다 할 만한데 정말 무서웠어요. 그 어린 마음에 이제 그분이 늘 이렇게 이제 그 장의차, 운구차 그걸 이제 버스를 몰고 갈 때에 그 항상 그 뒤에는 그 슬픔들이 매달려 있죠. 그 어린 마음에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때는 늘 향냄새가 나고 무섭고 두렵고 그런 것들이 가끔씩 이렇게 꿈에도 나타나고, 여전히 죽음은 무섭습니다. 무섭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생과 사라는 그 차이는 정말 찰나잖아요. 그죠? 찰나인데 저희들은 뭐 여전히 영원히 살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죽음 앞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좀 많이 이렇게 그 겸해지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저도 이게 많은 이제 제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가족들 그런 죽음들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점점 이렇게 그런 죽음들을 보면서 저의 이제 껍데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벗겨지면서 저의 그 참모습이나 저의 어떤 그런 본 모습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기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일부에 나왔던 시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특히 이제 가장 큰 그 제가 이제 가까운 죽음은 그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게 스트랜딩 유스라는 이게 시를 이렇게 썼는데 스트랜딩이라는 거는 그 고래들이 이렇게 뭐냐면 그 해변에 나와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뭐 자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렇게 죽는 그 모습을 스트랜딩이라고 이야기하던데 그 아버지도 그때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입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이렇게 목욕을 하시고 이제 입원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병원에 잘 안 가시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아버지는 아침에 이제 어머니가 샤워를 시켜드리고 이래가 이제 그 침대에 눕혀드리고 어머니는 이제 그 장기간 이제 병원에 들어가야 되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그러고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깨웠는데 아버지가 그 주무시는 채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정말 충격이었죠. 이게 그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보면 약간의 좀 결벽증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뭐냐면 남에게 배를 안 끼치고 그리고 이제 또 깨끗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아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썼던 시가 그 스탠딩 뉴스입니다. 예. 이어서 그 배옥주 선생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마 배옥주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시를 절대로 안 쓰시겠죠. 이걸 제 생각에는 이렇게 쓰실 것 같습니다. 예컨대 유령 작가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세계를 대하고자 하는 두 번째 시집의 이런 작법이 특히나 도드라지게 드러나게끔 의도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탄주를 해부할 것. 아주 이지적입니다. 머리로 그죠? 분리하고 분석하고 조각내고 이런 작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어서 제가 이거 드린다면 영혼과 육체를 분리할 것, 찬란한 연대기를 발굴할 것, 주조혼을 부풀릴 것. 이게 이제 유령 작가라는 시 안에 나오는 식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빨강 안에 있는 이런 시어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법론으로 쓰여졌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추구하는 방향은 들키고 싶지 않다고 할까? 네, 서정적인 곳으로 제가 들어갔을 때는 제가 서정과 동일화가 되면서 굉장히 제가 많이 드러났어요. 근데 탈서정으로 약간 낯선 비유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제가 생각할 때 제 상처나 제 내면이 100% 드러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숨기고 싶은 게 있다고 할까? 예를 들면 조용한 가족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뭐 구조적인 폭력이 나오잖아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왜 젊고 예쁜 엄마를 너무 사랑한 아버지의 잘못된 어떤 표현 방식이었을 텐데 어릴 때는 정말 힘들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좀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조용한 가족에서도 그렇고.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시에서는 제 내면을 좀 그래도 드러내려고 했었고요. 이런 시들을 쓰면서 좀 비주류라든가 아웃사이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도 물론 제가 뭐 중심에 있는 게 당연히 아니고 또 어릴 때부터의 제 삶이 좀 거의 비주류였고 또 아웃사이더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에 동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들의 삶을 좀 관찰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 아웃사이더이지만 또 나와 다른 그 아웃사이더를 바라볼 수 있는 시점에서 그들을 시 속에 담아내 보는 게 이제 앞으로도 제가 좀 해보고 싶은 작업입니다. 제가 공통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한국문학계 안에서는 2000년쯤 해서 시들도 작품이 완전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세계의 흐름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시의 기능은 무엇일까? 시는 무엇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그 무엇의 시를 쓸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면 두 분 같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좀 광범위하지만 일단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학이나 시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뭐 각자의 그 차가 있겠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한 그 연장선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 최근에 뭐 미래학자인 그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의 책에 보니까 뭐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에 보면 그 미래 인재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공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공감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타인의 눈과 귀로서 타인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지금 방금 또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 어떤 서로의 아픔을 이렇게 같이 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이렇게 불감증에 걸려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에 이제 그 시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7, 80년대에 흔히 우리가 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그 시대가 격변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바뀌면서 그 대부분의 어떤 그런 그 공감이 집단적 공감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뭐 90년대 이후에 이제 이렇게 탈이념화된 그런 과정에서 그 대부분 이제 개인적인 공감이죠. 근데 결국 그 공감이라는 것은 그 작가와 독자와의 어떤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왜 글을 쓰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결국 모든 대부분의 뭐 시인들이고 작가들은 자기 표현 욕구죠. 표현 욕구고 자기 어떤 그런 상처와 고통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고 근데 결국에는 그 상처와 고통을 누군가 읽어주고 그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서로 소통할 때 그 공감의 폭은 훨씬 더 커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문학의 어떤 기능으로서의 어떤 그런 상생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일단 저는 시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가 먼저 사람을 움직인다면 제일 먼저 작가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죠.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시가 독자를 움직일 수 있다. 근데 그것이 꼭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만 저는 공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어떤 독자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와닿는다. 전 그 말이 참 앞뒤가 안 맞는 역설인 것 같지만 굉장히 와닿아요. 이 말이 문장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진 않지만 굉장히 다시 읽고 싶고 또 그걸 기억하고 싶고 외우고 싶은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소통이 많이 뭐 요즘 현대 뭐 미래팟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소통의 문제가 많고 또 그래서 독자가 자꾸 떠나간다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고민을 더 해야겠고 또 그 표현 방식에 대해서 정진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고 그 힘을 작가가 먼저 느끼고 그래야만 독자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이 100% 이해할 때만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두 선생님께서 이후에 생각하시는 어떤 행보랄까 지금 현재 또 이 시집들을 펼쳐내고 난 이후에 쓰고 있는 작품의 경향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뭐 청탁으로 자의반, 타의반 모아둔 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잡학서가 되든 평론서가 되든 그 내용에 맞는 제목을 달고 책을 한 권 낼까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시집, 스승님 같은 경우 지금 시집을 벌써 많이 내셨고 더 다작을 하시는 분인데 저는 그렇게 다작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시집이 나온다면 한 5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시집에는 정말 이제 하나의 그 전체 내용을 관통할 수 있는 핵을 세우고 그 핵 위에 그게 기둥이라면 정말 탄탄한 개성적인 나만의 집을 지어서 독자들과도 소통을 하고 그리고 세계와 또 자아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집을 한 채 짓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집은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정작 다시 돌아와서 제 자신의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보고 싶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의 그 구체성을 가진 하나의 특수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사회와 역사 쪽에서 보면은 하나의 또 보편적인 존재일 수도 있잖아요. 사회적인 존재로서. 그래서 가장 그 원초적인 공간이 어딜까? 결국 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이제 연작시를 쓰고 있는 게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가 저기
금곡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곡동 아파트라는 그 연작시로 계속 이렇게 그 제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반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지금 이제 좀 쓰고 있고요. 다음 또 이제 생각하는 이제 시집은 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이게 상당히 또 야구를 좋아하고 야구 시집도 내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부산을 가장 대표하는 그 투수이기도 하고 이게 부르는 스타일이기도 한 그 최동원 선수에 대한 그 삶의 일대기를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번 서사식 한번 써보고 싶은 그런 그 계획도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 선생님께도 마지막으로 박수를 치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박수를 치면서 55회 문화톡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